이번 시간에는 외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환이라고 하는 게 뭔지 외환의 기초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선 외환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든지 그럴 때 그 채권 채무의 결제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이동 수단을 외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외환이라고 하는 거는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외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환은 일단 채권 채무, 즉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을 했다든지 그런 물건을 가져온 대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가 있겠고, 수출을 했다면 우리가 수출 대금을 결제를 받는 채권이 있겠죠. 이런 채권 채무의 결제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금이 외국으로 이동이 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외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외환에서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외환 시장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분류되는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외환 시장의 종류. 자, 외환 시장은 장내시장, 장외시장 이렇게 구분합니다. 즉 장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플루어라고 하지요. 장외라고 하면 플루어가 아닌 곳에서, 즉 장내시장 플루어는 어디를 말하냐면 시카고 머천타일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CM이라고 있어요. 시카고 머천타일 익스체인지는 여기서 IMM 인덱스 방식으로, IMM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 외환 거래는. 장외는 오버 더 카운터 마켓, 점두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장외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전화로도 하고요, 또는 컴퓨터로도 하고요, 또는 텔렉스로도 이렇게 거래하는 거를 장외 거래, 장외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은 장내 시장, 장외 시장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고요. 시장에 그러면 참가자들은 누구냐? 외환 시장의 참가자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또는 커스터머라고 하죠. 외환 시장의 고객은 주로 누구냐면 수출업자라든지 또는 수입업자, 여행자, 해외 투자가, 이런 사람들이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외환 시장의 주요 고객이라 해도 외환 거래는 고객들끼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객과 외국한 은행, 이렇게 은행과 고객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때 참여자를 고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환 은행. 외국환 은행은 외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외국환 은행이죠. 그래서 고객들이 요청을 하면 외환을 사주기도 하고, 고객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고객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받아주는 거래를 수동적 거래라고 하고요. 자기네들이 포지션 조정을 위해서 다른 은행하고 거래를 하면 능동적 거래라고 그래요. 환차익을 위해서 환투기 거래도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자기네가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예측을 해가지고 오를 쪽으로, 떨어질 쪽으로 미리 움직여서 거래를 행하면 그 환투기로 하는 거래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외국환은행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외환 중개인이 있습니다. 외환 중개인은 우리가 보통 중개인, 그러면 브로커라고 얘기하죠. 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경찰재원에 자금 중개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개 수수료를 받고 외국환 은행 간의 거래 또는 외국환 은행하고 우리 고객들, 이런 고객들 사이를 중개해주는 역할, 이걸 외환 중개인이 하는데, 이 외환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에만 의존하지 시장에 능동적인 참여는 없습니다. 그냥 이쪽에서 사자고 하면, 팔자고 하면 그것만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지, 외국환 은행처럼 환율이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예측으로 자기네들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외환 중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외환 안정, 즉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외환시장에 한국은행이 개입합니다. 왜?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수출기업들이 수출 생산성이 나빠져. 그러니까 환율이 그만 떨어지게끔 방어한다든지,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또 국내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환율 변동에 대한 부분이나 환율의 안정을 꾀하는 이런 역할을 중앙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거래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죠. 거래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로 구분합니다. 환이기 때문에 현물환 또는 선물환 이렇게 구분해요. 선물환 거래와 현물환 거래는 어떤 차이냐면 일단 오늘 거래 계약이 체결되고 오늘 결제까지 다 해주면 그걸 현물환 거래에서 뭐라고 하냐면 value today라고 얘기해요. 오늘 결제가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거래를 했는데 결제는 내일 한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니까 value tomorrow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거래를 하고 내일 모레 결제를 해준다. 그러면 value spot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value today, value tomorrow, value spot 이 세 가지는 현물환 거래에 해당이 되고 선물환 거래는 이 3일째 되는 날 그 뒤로 넘어가는 거래 결제를 선물환 거래라고 하고 그 선물환 거래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하냐? 선물환 거래는 해지 목적, 즉 위험을 해지하려고. 내가 만약에 수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외국에다 수출 선적을 했는데 1억 달러치를 만약에 수출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억 달러 수출 선적을 했는데 이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다. 근데 이게 얘네들이 물건을 받아보고 그 물건에 하자가 없을 때 돈 보내주죠. 그래서 외국에 이게 물건이 도착하고 나한테 송금이 되는데 2달 걸린다. 그러면 2달 후에 송금이 된다고 할 때 그 1억 달러가 내 통장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때 환율이 1달러당 950원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내가 1달러에 1,000원이었을 때 1억 달러를 물건을 보내고 1,000억 원을 받기로 돼 있어요. 근데 2달 후에 1억 달러 받았는데 돈으로 원화로 바꿨더니 950억 원이야. 그러면 2달 만에 50억 원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적을 하면서 이 환율을 묶어두고 싶다. 그럴 때 해지를 하는 방법으로 선물환 거래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거래 형태에 따라서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러면 외환에 관련된 우리나라 제도. 우리나라의 외환 관련된 제도들을 보면은요, 일단 법률부터 볼게요. 외환 거래에 관련된 법률은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외무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외환거래법 또는 대외무역법,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는 거에 관련된 외국인 투자촉진법,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투자, 특히 증권 투자하는 거에 관련돼서 증권거래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는 외환 관련된 제도라고 보고요. 그러면 외국환 관리의 적용 대상은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으로 구분하는데 인적 대상은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하고 외국환 관리의 내용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적 대상은 외국환 그러면 대외 지급수단 다른 나라에다가 우리가 외국 통화로 표시된 달러로 미국에 돈을 보내줘야 된다든지 뭐 유로화로 유럽 세계에 보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외 지급수단이라고 하고 또는 외화 증권이나 외화 채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외국환이라는 물적 대상으로 구분하고요. 내국 지급수단은 대외 지급수단을 제외한 그걸 뺀 내국 통화나 기타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금합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환율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이 환율 구조는 일단 외국환 매매거래 규정에 따르면 매매 기준율
재정환율,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매매율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매매 기준율이 바로 시장 평균 환율로 적용이 됩니다. 시장에서 지금 매매 기준율은 최근 거래일 동안 외환매매 중개기관, 즉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이라고 했어요. 그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달러와 현물환 매매 중에서 밸류 스팟, 즉 오늘 거래가 되고 내일 모레 결제해주는 3일째 결제, 이 밸류 스팟 결제에서 그 형성된 그 환율을 거래량으로 쫙 가중평균해가지고 산출되는 율을 시장 평균 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 평균 환율이라고 하는 이거를 매매 중개기관장이 매일 영업 개시 30분 전까지 재경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외국환은행 장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외국환 은행끼리의 외환 거래는 이 자금중개실을 통해서 장내 거래, 그리고 자금중개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장외 거래가 있는데 장외 거래는 환율 임의 조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시장 평균 환율 계산할 때 그 산출 대상에는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평균 환율을 구하면 그게 바로 매매 기준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밸류 스팟 중에서 가중평균을 거래량 가중평균을 해서 구한다. 그 다음에 재정환율. 이 재정환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와 이외의 통화, 뭐 저페니스 엔화라든지 도이치 마르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의 환율 관계는 달러와 이외에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환율을 구할 수도 있고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매매율, 대고객 매매율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대고객 매매율은 해외 송금할 때라든지 내가 외국에 나들이를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이 대고객 매매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내가 만약에 원화를 가지고 외국환은행에 가서 US 달러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외국환은행에 가보면은요, 환율 표시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의 매매 기준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찰 매도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현찰 매입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환율을 보면 현찰 매도율은 US 달러 1달러당 뭐 955원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현찰 매입률은 1달러당 915원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매매 기준율은 1달러당 930원이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내가 외국환은행에 가서 미 달러 1000달러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냐? 1000달러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현찰을 가지고 달러를 사겠다는 얘기죠. 얘는 팔겠다는 거는 누구 중심이냐면 외국환은행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외국환은행은 이 금액으로 팔겠다.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이 율로 주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달라고 할 때는 이걸로 해서 줍니다. 그러면 1000달러라고 한다라면 95만 5천 원을 줘야 1000달러를 내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1000달러 너무 많이 바꿨나? 그래가지고 이거요 500달러는 다시 원화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95만 5천 원의 반절을 나한테 돈을 주냐? 안 줍니다. 왜? 내가 이제 달러로 바꾼 돈을 다시 우리 코리아 원화로 되바꾸는 거죠. 그럴 때는 환전율이 이게 결정돼요. 왜? 내가 달러를 팔겠다 이런 거거든요. 500불은 1000불 잘못 바꿨어. 그래서 500불은 다시 원화로 바꿔줘라. 그러면 외국환은행 입장에서 달러를 사주겠다. 사줄 때 적용하는 거는 915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가 40원 차이가 나죠. 이 40원 차이는 외국환은행의 환전 수수료예요. 환전할 때 먹는 수수료로 요만큼을 챙겨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내가 현금을 갖고 갔을 때 적용하는 환율인데 이거 말고 만약에 여행자 수표라고 하는 트래블러스 책이라고 그래요. 여행자 수표라고 하는 걸 갖고 매도를 하면 이거보다 낮고요. 여행자 수표보다 더 낮은 거는 뭐가 있냐면 TT라고 그래서 이걸 전신환 매도율이라고 그래요. 해외에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송금 받거나 이걸 전신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신환으로 매도율은 얘보다 더 나죠. 즉 만약에 TC 매도율이 1달러당 950원이다. 그러면 전신환 매도율은 1달러당 940원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매매 기준율이 딱 놓여 있고 이게 기준율이고 이제 현찰 매입률은 이렇게 싸지만 여기에 트래블러스 책 매입률이 있고요. 트래블러스 책 매입률은 여행자 수표라는 뜻이에요. TT, 즉 전신환 매입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1달러당 925원이고 여기는 1달러당 920원이다. 그러면 환율이 높낮이를 보면 현찰 매도율이 가장 높고 현찰 매입률이 가장 낮고 이런 순서로 환율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걸 환율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정환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잠깐 도표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우리 원화가 있다. 한국의 원화예요. 여기에는 US 달러가 있다. 여기에는 저페니스 엔화가 있다. 그러면 원화와 달러화의 이 환율을 이게 매매 기준율이 정해졌다고 할게요. 이거는 시장 평균 환율로 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저페니스 엔화하고 미국의 달러화하고는 이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100엔당 몇 달러 혹은 1달러당 100엔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가 만약에 매매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일본 돈하고 미국 돈하고 봤더니 1달러당 100엔이더라. 이 얘기는 얘와 얘와의 관계, 얘와 얘와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재정환율이라고 그래요. 얘와 얘의 관계는 교차환율, 즉 크로스레이트라고 그래요. 매매 기준환율이 정해지고 교차환율이 정해지면 여기 당연히 재정환율이 나오죠. 이 관계에서 봤더니 1달러가 1000원이고 1달러가 100엔이라면 100엔당 우리 돈으로는 1000원이 되겠구나. 이게 성립이 되겠죠. 이거를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환율 구조는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환 업무를 취급할 때 외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외환 업무는 일단 외국환 매매의 거래 원칙부터 살펴볼게요. 외국환 매매를 하려면 외국환 거래법상의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즉, 외국환 매매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외국환을 매입할 때와 외국환을 매도할 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외국에, 즉 미국의 달러를 내가 막 굉장히 많이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외국환을 매입할 때 금액 제한은 없지만 외화 표시 내국 신용장 매입 대금이 아니라면 미화 2만 불. 그러니까 2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계산할 때 대충 뭐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19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미화 2만 불 상당액을 초과 매입할 때는 국세청에다가 왜 미 달러를 그렇게 많이 사는지 그 관련 내용이 통보돼야 되고 외국환 취득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돼야 됩니다. 거주자일 경우는. 근데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거주자하고 국세청 보고 대상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리고 미화 2만 불 상당 초과액 외국환을 휴대하며 매입할 때는 왜 취득하는지 그걸 입증해서 제출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외국환을 매입할 때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외국환 거래법상 제한사항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환 관련된 거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얼마든지 달러를 잔뜩 빌리고 바꾸고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10만 불 줘보세요. 뭐 물론 내가 돈이 몇 억 있다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있다고 해도 달러를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겠고요. 외국환 거래법상의 거주성 구분, 이 거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주성이에요. 외국환 관련법상의 비거주자냐 거주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거주자는 이렇게 적용하고 비거주자는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거주성을 명백히 해야 되겠다. 누구를 거주자라고 하고 누구를 비거주자라고 하냐. 외국인은 비거주자고 국내 사람은 거주자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분류가 있어야 되겠다. 한번 분류를 해보죠. 거주자는 대한민국 내에다가 주소나 거수를 둔 개인과 법인. 대한민국에 주소, 거소, 거주를 하고 있는 게 거수예요. 주소, 거수 둔 개인, 법인. 이럴 경우에 거주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는 외국의 재외 공간 및 공간원. 재외 공간 및 공간원도 거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비거주자의 국민 중에 일시 귀국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할 때 비거주자인데 비거주자의 국민 중 일시 귀국 그래서 3개월 이상 체류 이럴 경우에도 거주자로 분류가 되고요. 외국인 중에 6개월 이상 우리 국내에 체제할 때 외국인인데 6개월 이상 국내 체제 이럴 때는 거주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분법으로 우리나라 사람 거주자, 외국 사람 비거주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주자를 분류하고요. 비거주자는 그럼 누구냐? 외국의 주사무소, 외국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외국에 주사무소가 있느냐 또는 외국의 공관에 나가 있느냐 외국 공관 또는 외국 군대 및 가족 국내에 살고 있어도 외국 군대 주한미군 이런 얘기겠죠.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의 가족 이렇게 외국 군대와 가족들은 비거주자로 보고요. 거주자의 외국 지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인데 영국 런던에 점포를 냈다. 지점 이런 걸 외국 지점이라고 그래요. 또는 외국인 이럴 경우에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외환거래를 할 때는 우대제도도 있어요. 우수국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외국통화의 매매 외국통화의 매매는 외국통화를 사거나 또는 외국통화에 대해서 팔거나 이럴 때 이제 외국통화의 매매라고 하고요. 여행자 수표의 판매, 이 여행자 수표, 트래블러스 책이라고 하는데 TC는 트래블러스 책은 누구한테 매매를 하느냐? 해외여행자나 해외여행자 또는 이주자, 외국으로 이민 가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 트래블러스 책을 여행자 수표를 판매한다. 그 다음에 이 외환 거래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외화수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화수표. 요거 중요합니다. 외화수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뱅커스 책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수표라는 게 있어요. 뱅커스 책, 은행수표는 우리나라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걸로 비교를 해보면 자기합수표 같은 거예요. 자기합수표.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가 돈을 뺄 때 현찰로 안 빼고 수표로 출금하고 그럴 때 자기합수표 이렇게 있죠. 이런 형태를 은행수표라고 외화수표에서는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수표. 개인수표는 퍼스널 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계수표나
또는 당좌 수표 이런 기능을 하는 거를 개인 수표라고 하고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더 쉬울 거예요. 환거래 은행이 보증한 수표, 외환거래 환거래 은행이 보증한 수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개인 수표인데 은행이 보증한 수표로 수표의 그 표면에다가 지급은행 서명권자의 서명과 함께 뭐 certified 또는 accepted 이런 표시를 스탬프로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압 수표하고 준해서 처리하죠. 환거래 은행이 보증한 수표니까요. 네 번째는 traveler's check, 여행자 수표 이렇게 얘기해요. 여행자가 내가 미국을 여행한다 또는 어떤 유럽을 여행한다 그럴 때 현금을 잔뜩 갖고 와야 돼. 그러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면 막 부피도 크고 도난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수표를 여행자 수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머니아더라는 게 있어요. 머니아더는 증서상에 언급된 수취인에게 지급을 지시한 지급 지시서, 이거는 지급 지시서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지급 지시서를 머니아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고수표라는 게 있어요. 자, 국고수표는 트레저리 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정부기관 국고지출판이 발행한 그런 수표를 국고수표라고 하는데 1년이 지나면 12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고 유효기간 내의 수표는 은행수표처럼 즉 국고수표도 자기압수표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화수표라고 하는 거는 수표기 때문에 추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이 외화수표의 추심은 어떻게 하냐? 두 가지로 구분해요. 추심 전 매입과 추심 후 지급. 추심 전 매입, 추심 후 지급. 그래서 추심 전 매입을 bills purchased, 그래서 BP라고 하고요. 추심이 끝난 다음에 지급한다 그러면 bills collected, 그래서 BC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심 전 매입은 고객이 요청하면 외화수표를 매입해서 대금을 고객한테 먼저 지급해요. 추심 전 매입이니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해가지고 매입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추심 후 지급은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한 수표에 대해서 수표가 결제돼서 추심 의뢰은행 예치계좌에 입금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고객에게 지급하는 거를 bills collected, 그래서 추심 후 지급이라고 그래. 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송금을 한다 그러면, 송금한다면 당발 송금, 타발 송금 이렇게 구분해요. 당발 송금은 국내의 송금인이 외국인한테 외국에다 보낼 때 당발 송금, 외국에서 국내에다가 송금해 줄 때 타발 송금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면 타발 송금, 여기에서 외국으로 보내면 당발 송금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예금 계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외화예금은요, 개설 대상자, 즉 외화예금의 개설 대상자는 누구냐? 개설 대상자에 따라서 외화예금의 개설 대상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일단 대외계정, 개설 대상자에 따라서 대외계정, 거주자 계정, 그리고 해외 이주자 계정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외 계정은 주로 비거주자나 외국인, 재외 공간원과 가족 이럴 경우에 대외 계정을 활용하는 거고, 이 거주자 계정은 앞에 말하는 대외 계정, 즉 비거주자, 외국인, 재외 공간원 가족 이런 것들을 제외한 거주자를 거주자 계정으로 하고요. 해외 이주자 계정은 해외 이주자뿐만 아니라 재외 동포 이럴 경우에 해외 이주자 계정으로 뭐 외화 당좌예금이라든지 또는 외화 보통예금, 외화 통지예금, 뭐 외화 정기예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외화예금에 해당이 되죠. 뭐 자유적립식 외화예금, 비거주자의 증권투자 전용예금도 있어요. 비거주자들이 증권투자를 하려고 전용예금 이런 것도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해외여행경비. 해외여행경비는 해외여행자가 누구냐? 해외여행자의 구분. 해외여행자는 거주자인 일반 해외여행자가 있고요. 그래서 거주자인 일반 해외여행자는 해외 체제자냐, 유학생이냐 이렇게 구분하고요. 여행자별로 해외 일반 여행자는 실소유 증빙이 없으면 외국인 거주자일 때는 10,000불, 그리고 북한 지역 관광객들은 1,000불까지 금액 제한은 없지만 해외 체제자와 해외 유학생이냐 또는 단체 여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외환을 보유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요. 특히 해외 체제자나 해외 유학생이 미화를 일반불, 즉 10,000불을 초과할 때는 외국한 은행장이 거래자가 휴대수출할 대외 지급수단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환의 신고필증을 발행 교부해야 돼요. 유학생은 은행을 꼭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학생들은 환전하거나 송금하고자 할 때 어느 한 은행 한 곳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을 미리 정해야 돼요. 나는 외환은행으로만 하겠다. 나는 신한은행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은행을 정해가지고 송금을 하거나 또는 그곳을 통해서 환거래를 해야 되겠다. 다섯 번째는 해외 이주비. 해외 이주비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 이주를 할 때는 자기가 확인 및 유의사항만 주의를 하면 돼요. 즉 외국한 은행을 지정할 때는 이주자 중에 연장자의 여권번호로 등록해라. 해외 이주비는 지정 거래은행에서 환전하고 송금해라. 해외 이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외 이주비는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이주자에 대해서는 10,000불 이내로는 여행경비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확인과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재외동포 재산 반출. 재외동포의 재산 반출은 어떤 거냐면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 즉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 교포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국내 원화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이런 것들을 반출하려고 할 때 그걸 재외동포의 재산 반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는데 이때 재외동포의 재산 반출 시에 조심해야 될 유의사항을 보면은요. 국적 취득 확인서는 그 나라의 관공서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로 갔다 그러면 캐나다에, 호주로 갔다 그러면 호주에 영주권에 준하는 자격 취득 확인서는 그 나라 해당 국가의 취득국에서 자격 취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취득한 나라, 즉 내가 호주로 재외 동포인데 호주에 산다. 그러면 호주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어요. 거기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반출 대상 재산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빼돌릴 재산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으로만 하나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금액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반출 금액은 당초 부동산 팔은 자금으로만 한정이 됩니다. 이게 해외로 돈 가지고 나갈 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 이제 글로벌 투자 시대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직접 투자를 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
신용불량자는 일단 아니어야 되고요. 조세도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해외 이주 수속 중이 아닌 자가 해외 직접 투자의 투자자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외화증권에 투자하거나 즉 외국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최저 지분율은 10% 이상 이렇게 투자하거나 또는 개인 기업으로 영위하거나 외화 대부 채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해서 보통 신고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투자 한도는 해외 투자를 할 때 투자 한도는 얼마냐? 그러면 미화 100만 불 이내, 대충 계산하면 10억 이내가 되겠고요. 매출 실적이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30% 이내, 이때는 매출액의 30%가 100만 불에 미달하면 100만 불까지 한도를 줬기 때문에 100만 불까지는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방법. 다른 나라에 외국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거주자 명의로 해외 주택을 취득할 거냐 또는 배우자 명의로 해외 주택을 취득할 경우냐 이렇게 달라요. 신고인과 취득 명의인이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외국에 내가 나갈 건데 해외에다 집을 사겠다. 내 이름으로. 그러면 외국 주택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신고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자가 신고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수리를 받은 거주자는 취득자금을 꼭 본인 명의로 대외 지급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 이름으로 해서 해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한다. 전재용 씨가 박상아 이름으로 미국에다가 주택을 산다. 이런 얘기가 사례가 되겠죠. 배우자 이름으로 해서 해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면 해외 주택 취득은 신고 수리를 받은 거주자 본인인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가 거기서 살도록 주거용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이름으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서 거주자 본인으로부터 외국 주택 취득 자금을 받을 때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주체가 누구냐?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면 배우자 명의로 하고요.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이지만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배우자 명의로 신고하고요. 신고 당시에 배우자가 이미 미국에 나가 있어. 비거주자야. 그럴 때는 배우자 명의로 한국은행에다가 대외 지급수단 매매 신고를 하고 취득자금 반출 절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아홉 번째는 최근에 외환 관련해서 법 개정이 외환 관련 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렇게 나오는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뭐라고 바뀌었냐면 대외 채권의 회수 의무 기간이 연장됐어요. 만기일로부터 변경되는 6개월 이내 그랬는데 6개월이 아니라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로 변경이 됐고요. 국세청 통보 항목이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이제는 관세청, 국세청에다가 금융감독관청, 금융감독원까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외국환 거래 관련 주요 규정들도 해외 투자 관련이라든지 이주자 개정 또는 채권 회수 개정, 단체 교육 경비 또는 재외동포 재산 반출에 대한 대상이 좀 더 확대됐다. 이런 내용들이 바뀐 내용으로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 FP에 관련된 내용은 자산 운용의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